당분간 전기자동차 안 해. 2차 전지 안 해. AI도 니네 거는 개인정보 오남용이라든가 뭐나 해서 다 막을 거야. 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해놓은 것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부동산발 악재도 아직 다 해결된 거 아니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은 좀 어떻게 더 무너뜨릴까요? 일단 관세 옥죄일 거 분명하고요. 그렇죠.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과 직접적으로 교역을 하는 우회 국가들을 이제 근절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중국 제품이 대외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경로들을 더 철저히 봉사하는 게 1차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국은 바이든 때 정말 큰 물 들어오게 만들어줄 줄 알고 2차 전지 공장 엄청난 투자해놨죠. 태양광은 이미 재패를 해놨죠. 전기자동차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투자 다 했고 로봇도 해놨어요. 그렇게 공장 크게 지은 사람들의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갑자기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 작게 지어놨으면 그냥 접자 하면 돼요. 근데 공장을 크게 지으면 하루 공치면 고정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찌 보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돌격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했다가 야 뭐야 얘네들 중국 애들이 이걸로 내가 한다니까 다 여기다 판 다 진지 다 구축해놨네? 당분간 이거 하지 말자. 이걸 선택한 거예요. 당분간 전기자동차 안 해. 2차 전지 안 해. 신재생 에너지 안 해. 그리고 AI도 니네 거는 개인정보 오남용이라든가 뭐나 해서 다 막을 거야. 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해놓은 것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주 속친 말로 애간장이 타요. 이거 어떡하냐. 공장 다 크게 지어놨는데 미국은 안 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주는 분위기도 한껏 퇴보하고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도 없어졌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 신산업을 먼저 가려고 했다가 그거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고요. 그럼 중국 내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상당히 많은 소비를 중국 내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예요. 오늘 저 가고 나서요, 우리 김 작가님 유튜브에 역행 인생이라는 중국 영화 하나 있어요. 한 30분 정도로 요약되어 있는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꼭 보세요. 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제대로 보여준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던 잘 나가는 개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 윗분이 부르는 거예요. 아, 김 부장, 미안한데 이번에 자네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네. 아니 이제 제가 40대 초중반인데 제가 왜 벌써 구조조정입니까?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요. 네가 구조조정인 대상인 이유가 네가 개발해낸 인쇄화 고가 프로그램에서 널 내보내라고 써놓은 거야. 중국의 지금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왜? 중국이 로봇에 의존하고 자율주행에 의존하고 전자동화하고 시스템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스스로 중산층 서민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없애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양극화가 하늘과 땅 차이로 오히려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도 일부 있냐면 도대체 지금 이걸 누굴 위한 정책이냐. 미국 이겨야 된다. 선도산업에서 미국보다 더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도사업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한들 내 일자리는 없어지고 내 소득은 상대소득입니다. 상대소득은 더 열악해지는데 이게 과연 나를 위한 미래인 거냐? 이 의구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지금 의구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유지, 이게 점점 불안해지는 모습을 볼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인공지능이 대체돼서 걔 일자리 없어졌다며 이제 조만간 로봇 온다며 야 김영은 저 택시 운전하려다고 했는데 그거 자율주행 그 도시로 바뀌어버렸대. 이게 된단 말이에요. 다 주머니를 닫기 시작한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소비를 증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자, 그렇게 중국 경제를 진단하면 되겠고요. 자, 이게 중국의 실제 경제인데 그럼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시라도 빨리 부양해야죠. 중국인들이 부동산 떨어져서 거기에 목돈 발목 잡혔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주머니 더 닫고 있고 일부 돈은 증시에 발목 잡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돈이라도 일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한참 걸리는 거고 미래 전망을 바꾼다는 건 그건 근본적인 치유인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증시라도 20%든 30%든 내가 경기 부양 이슈로 살짝 반등시켜 놓을 테니까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때 빨리 던져. 그리고 돈 확보하면 급한 불 끌 거 끄고 소비를 하든 뭘 하든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중국의 증시 부양 이슈들이 종종 터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말씀하신 중국 좀 더 여쭤보면 중국이 지난해부터 경기 부양치 쏟아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쏟아낸 거죠? 뭐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일단 쏟아내는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작년에 1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까지 거의 매달 중국의 증시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작년 9월 말로 기억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해서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모든 이슈 앞으로 터뜨릴 거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걸 한 번에 같이 털면서 중국은 거기도 관치금융이거든요. 관치금융의 영향력을 직접 발휘할 수 있는 증권사, 은행사 이런 데를 통해서 그날 다 같이 매수 들어가세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중국 증시가 10몇 프로, 이 다음 날까지 해서 하여튼 단기간에 30%까지 급증하니까 전 세계 경제신문 1면에 중국 증시 지금 떡상 이 보도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외국 투자자들도 뭐야 왜 갑자기 중국 증시 뭔 일인데 하면서 주목도가 생겼고 일부 자금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중국이 뭐 특수채 발행해서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응하는 만큼 우리도 국채 발행해서 거기에 맞불 놔서 그 관세 때리면 보조금 때려서 다시 낮춰놓겠다. 이거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준비를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할지를 발표를 못했던 이유가 아직 미국의 행보가 구체화되지 않은 게 또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런 대응책을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해야 세계적인 주목도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경기는 좀 회복되고 있네. 내수랑 수출은 지금 어느 쪽이 더 어려운 거죠? 다 어려운 건 알겠고. 수출은 이미 바닥을 쳤고요. 네.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친 상태. 더 내려갈 때가 많지 않다. 네, 내수가 더 주저앉을 부분이 꽤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정책으로 다시 조금 버티느냐, 살리느냐가 중요한데요. 중국도 양극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선도계층들의 소비로 조금 견뎌왔었는데 이 선도계층들도 문제가 생겼어요. 로봇이니 인공지능이니 또 IT에서 AI로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세대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혁신 기업들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C레벨 또는 C레벨 바로 밑에 있는 임원들의 평균 나이가 30대 초중반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30대 초중반에 전무 달고 상무 달고 부사장 달았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요? 아싸 내 인생은 완전 엑셀 밟았어.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막 이런 걸까요?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 그럼 난 40대는 어디서 뭐하고 일하지를 고민하는 분이 일부 있어요. 물론 일부는 똑같은 C레벨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일부는 성과급을 많이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거나 해서 노후 대비가 완벽히 된 사람이 있겠죠. 있겠죠. 그 사람들은 아싸 난 40대부터 은퇴하고 뭐 저기 몰디브 가서 뭐 모히또 먹으면서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C레벨이 그 나이 또래가 되면 그 C레벨 중에 일부와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야, 난 40대부터 인생 재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알토란 같은 좋은 회사에서는 나는 이제 퇴물이라고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럼 나는 가게 차려야 되나? 근데 요즘 디지털 전환 때문에 오프라인은 장사도 안 되고 그럼 뭐 진짜 배달만 해야 되네? 그게 인생 역행에도 그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점점 소비의 적극성을 띠는 사람들조차 줄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거.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일하고 있는 C레벨들, 또 C레벨에 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중국 내부에서 한 사람도 있지만 외국에서 한 사람도 많거든요. 많겠죠.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동경한 롤모델이 실리콘밸리에 있거나 유럽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제2의 샘 알트만이 될 거야. 뭐 일론 머스크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을 롤모델로 생각하다 보니까 요 새로운 중국의 신흥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통적인 중국의 그 부자들과 달리 의외로 검소해요. 베르사체로 휘 감고 말이지 뭐 구찌 생각해보니까 한 몇 년, 5년, 10년 전만 해도 중국 부자들 하면서 막 좋은 차라든가 막 엄청난 뭐 불을 가시하는 사진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안 그래요.
선전에 가보면 물론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알고 봤더니 그거네. 맞아요. 운동화를 알고 그거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업종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에르메스인 경우가 아니에요. 뭐 오해를 하셨네. 자, 그래서 그렇게 멋져 보였다면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약간 톤다운 약간 된 거죠. 씀씀이가 예전처럼 막 허례허식으로 막 넘쳐나지는 않는 면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한가에서 말하는 쓸 돈이 사라져 중국인들이 가성비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는 거는 사실이군요. 네. 자, 그럼 중국의 헝다 리스크 나오는 지도 지금 꽤 됐죠? 부동산 위기는 이제 좀 일단화된 건가요? 뭐 1차적인 위기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표현이 격합니다만 망해야 될 부동산 개발 회사들 또는 처분해야 될 부동산 개발 회사들 이미 다 많이 망했어요. 그럼 이렇게 악재를 털었으면 그러면 이제 호재만 좀 남아서 다시 상승이 가야 되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선도 도시가 선전인데 그리고 그 경제의 중심 도시거든요. 거기 텐센트, 알리바바, 레노버 등등 다 있어요. 알리바바는 뭐 다른 도도 있지만 거기도 헤드쿼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동산, 그 부동산도 아직 정점 대비 20%에서 30% 아래예요. 그러니 중국이 아직 부동산을 악재를 다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이라는 건 당분간 중국 부동산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선도 도시가 이 정도면 이선에 있는 도시들은 아직 정점 대비 50% 언더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 회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의 이선 도시는요, 예전에 최고 고점도 회복하는 게 과연 다시 그 시점에 올 수 있을지조차도 의구심을 갖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도도시 뭐 광저우, 뭐 선전, 그 다음에 상해, 북경 등등 몇 개 빼고는 나머지 이선 도시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평생 그 돈 일본처럼 물린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발 악재도 그 돈 못 찾아낸 거니까 아직 다 해결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주식과 부동산, 미래 산업 중에서 나머지는 힘들고 주식이라도 원래 살려야지 중국 경제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서 궁금한 건데 미국의 테슬라가 요즘에 주가가 주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전기차가 너무나도 성장을 했고 전 세계를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장악하고 있으니까 주가도 요즘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중국 전기차 어쨌든 성장하고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일 텐데 중국 전기차 성장하면 그만큼 중국 경제도 보탬이 될 텐데 이건 그다지 의미 있는 비중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한때 중국이 그 전기차 판매로 중국 경제를 가동시키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중국은 예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중국 GDP는 부동산하고 자동차만 보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 비중이 커요. 거기도 미국처럼 땅덩어리 크니까 자가운전 비중 크고 그리고 중국은 관시 문화 못지않게 체면 문화가 있어요. 새 차 나왔다 나도 사야 되고 큰 차 나왔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초창기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도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을 추가적으로 빠르게 확보한 걸 바탕으로 전기차 수명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백화점 1층은 전부 전기차 매장으로 바꾸고 동네 휴대폰 매장 못지않게 전기차 매장이 많도록 해가지고 빨리 한 텀을 바꾸도록 유도했어요. 전기차 산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도 안 됐는데 또 바꾸도록 했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선 전기차를 벌써 2사이클 돌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기차 새 모델이 나와도 예전만큼 소비가 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로 경제를 가동되는 게 옛날만 못하게 되는 게 살만한 사람 다 산 거예요. 중국 도로에 다니는 차들 중에는 선전 같은 경우는 전기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요. 그러면 이미 산지도 얼마 안 된 건데 왜 빨리 바꾸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테슬라 살 사람은 다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 교환 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전기차 당분간 안 합니다 라고 하니까 더 적극적인 소비 증진, 투자 증진도 전기차 섹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계속 지금 탈중국화를 하고 있나요? 미국의 그런 압박 때문에? 그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저는 해외 주재원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들에 많이 모여 살아요. 외국인 마을처럼. 근데 그런 동네에 가보면 진짜 요즘 횡해요. 외국인 학교 자체도 아예 없어진, 폐교한 곳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요즘은 중국 내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비중이 정말 옛날만 못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중국 관료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오프 더 레코드로 본인들에게 국가에서 더 많은 할당을 내려보낸대요.
투자 유치회와 외국 외자 유치회와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할까요? 두바이로 하겠습니다. 두바이에 투자 유치를 받아왔습니다를 해야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매칭해서 자금을 또 주거든요. 그래야 경제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바이에 투자 유치를 해온 척 서류를 꾸미고 다시 돈이 두바이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실제 투자 받은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돌려막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중앙에서 예산 따오려는 그런 프로젝트라도 지금 혈안이 돼서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런 말을 전원에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무비자 정책에 한국도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죠? 당연히 여행이라도 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수의 소비가 안 생기는데 중국의 비자 문제 까다롭고 검문 검색 까다롭고 아주 악명 높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다. 야, 외국 손님들 다 받아야겠다. 유럽의 국가들도 면제, 한국도 면제. 제발 중국 가서 관광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면제를 때린 거죠. 그 면제 효과 좀 있나요, 요즘에? 어마어마합니다. 북경, 상해, 선전 여기저기서 마치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 못지않게 여기저기서 한국인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중국의 비자 면제로 관광 특수로 일부라도 경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 의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현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고 만약에 어느 국가 지도자와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 중국 경제 이참에 길을 꺾자라고 하면 그런 나라는 중국 관광 가지 말라고 유도하겠죠.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이런 관광이라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무너지는 중국 경제 해생 가능성이 있는지랑 살아나기 위해서 중국은 뭘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중국도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예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도 원래 한국은요, 중국의 어떤 특정 성 하나보다도 시장 사이즈가 작은 업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중국 내에서도 시장 규모가 자꾸 커지는데 뭐하러 번역까지 해서 한국 시장 진출하겠느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에는 진출을 적극적으로 안 했었는데 요즘은 한국 시장이라도 먹지 않고서는 이거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과 똑같은 이유로 일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 중국이 어떤 성패를 내느냐가 중국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싸다는 거예요. 챗GPT 그 비싸게 200불 주고 딥 버전 쓰지 마시고요. 우리 딥시크 만들었습니다. 이거 오픈 소스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그 밖에 피규어라든가 이런 로봇 비싼 거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우리 중국에서 만든 로봇은 그 가격의 5분의 1입니다. 우리 거 쓰세요 라고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서 자신들의 시장을 점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국의 미래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같이 그 중앙대 김상윤 교수님이랑 박정희 선생 같이 일본도 갔다 와서 후쿠오카 갔다 왔었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토를 같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경제 어떤지나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상황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면서 직접 일본에 어쨌든 후쿠오카 갔다 오셨을 때 그 현지에서 받은 느낌은 어떠셨는지. 일본 경제를 끌고 가는 게 한국인이다. 내수가 우리도 일본 갔던 사람으로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에서 소비 안 하고 다 일본 가서 소비하고 이렇게 썼구나. 한국에서요. 우리 가끔 같이 가는 더현대 백화점. 네, 더현대서울 여의도에. 네, 더현대서울 여의도 둘이 예를 들어서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아이쇼핑을 하거나 물건 어쩌다가 살 게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손에 쇼핑백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들 잘 몰라서 제가 요즘 경기 안 좋다면서 주변을 봐봐. 백화점 쇼핑백 들고 있는 사람 없지 않니라고 하면 진짜 없어. 없어요. 다 먹으러 와. 구경하러. 구경만 하고 와요. 그런데 일본을 갔더니 후쿠오카에 전부 한국인인데 쇼핑백을 3개, 4개 들어서 백화점에서 그냥 긁은 거예요. 긁었어요. 박정희 교수님도 3개, 4개 들고 계시던데. 네 것도 샀잖아. 사다리에서 졌습니다. 거기 스포츠 매장 이름이 뭐였죠? 알펜이요. 알펜에서 아주 저희가 사대를 했는데 져가지고 저희 아식스 노바블러스 신발을 3켤레 사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러닝하려고 한국에서 하려고 했더니 한국에 그 신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샀는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우리 옆에서 그 노바블러스터 그거 신발 고르던 분도 한국인이고. 맞아, 한국 사람 진짜 많았어요. 네, 우리 다음에 온 사람도
물론 한국인이야. 후쿠오카가 일본에서 뭐 도쿄라든가 그다음에 오사카, 교토처럼 글로벌한 관광지는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국 사람 금발이라든가 다른 인종의 분들을 거의 못 보고 거의 일본 사람 아니면 한국인. 바로 그래서 한국 때문에 먹고 사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외국인 창업가, 외국인 기업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기 후쿠오카가 초고령사회, 지역 소멸, 인구 감소를 3, 40년 먼저 걸어갔던 와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도시가 이 정도로 잘 버티고 있다고? 그것은 한국인 관광객 말고도 뭔가 굴러가는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내 돌아와서 후쿠오카와 관련된 후쿠오카 시의 정책이라든가 그 현 전체 정책들을 살펴봤더니 외국인 창업자들 유치를 위한 특구도 만들어졌고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트랙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일본도 자체적인 소비 투자 고용 이것만으로는 끌어나갈 수 없어서 적극성을 띠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경제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래서 한국 정부도 좀 뭐랄까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추경도 하고 돈 좀 더 써서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이런 파격적인 수준의 추경 재정 지출 이걸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세 수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 수입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옆에 있는 일본이나 저 밑에 있는 태국이나 그 밑에 있는 싱가포르나 지금 전부 다 외국인 기업가들 또 외국 기업들 유치하려고 세금을 안 걷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인들 중에서도 일본에서 이미 비즈니스 시작하거나 거기서 창업한 기업인들이 제 주변도 많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뭔가 지난번에 추경 더해서 아유 세금이 많이 부족하네요. 법인세 올리겠습니다. 개인소득세 올리겠습니다. 기타 세금들 올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후쿠오카 우리 1시간도 안 됐잖아요. 그냥 차라리 나 후쿠오카 외국인 특구 창업지구 거기서 창업할래. 거기 조세 혜택도 많이 주고 거기서는 집 산다고 하면 LTV도 110%만 10억짜리 집 사는데 11억을 빌려주니 뭐 거기서 난 장사하면서 큰 집에 살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나라도 세금 거두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를 모니터하고 아 얘네가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를 보다가 이거 한국도 조만간 고민 많아지겠네. 거기까지 저절로 이어지더라고요. 야, 역시 이 배우신 경제학자분은 다르시군요. 일본 후쿠오카 갔다 와서 그런 걸 조사하고 계시고 저는 한국에 와서 내가 일본에 산 것들이 더 싸게 산 게 맞는지 한국에서 가격 검색해보고 발렌타인 3년 사왔는데 정말 이게 싸게 산 게 맞나 그런 거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진짜 그런 건가요 이제? 아닙니다. 아 그건 또 아니에요? 미래 신성장 동력에서 답을 못 찾고 있고요. 지금 나름대로 파격적인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간신히 얻은 회복의 모멘텀이 지금이 거의 맥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정희를 비롯해서 많은 일본의 선도적인 CEO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 신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꺼져가는 불씨를 어떻게든 되살려보기 위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이걸로 일본 경제가 이제 살아났네요.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